굳이 이 인서울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주로 업무 축으로부터 가까운 지역 뭐 그런 쪽에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인서울이 아니라 저는 준서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도권 기준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어떻게 될까요? 애매하죠. 지금 집 사기 애매할걸요. 제가 김작가 TV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아마 저는 타이밍을 재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아마 가격 메리트가 더 중요할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매물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양하고 급매물하고 아마 투트랙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 쪽에 이제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오는 11월부터요. 이번에 88 대책 때문에 빌라 있잖아요. 빌라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그러면 시세로 따지면 8, 9억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돼요.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쟁률도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무주택자들이 갑자기 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청약 가점 중심으로 따져보면 70점이 넘어야 조금은 내가 원하는데 좀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84점이 만점 아닌가요? 네, 84점에 70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천년기념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약에 저는 올인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약도 이게 뭐 주변 시세도 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격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1주택자분들은 청약 쪽으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다만 갈아타기 할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지역도 지금 추천제 물량이 일부 들어왔거든요. 비규제 지역도 추천제 물량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제 지역은 보통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0제곱미터 초과, 세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규제 지역은 이렇게 오시면 돼요. 추첨제 물량이 60%, 30%, 20%, 6, 3, 1로 오시면 되고, 비규제 지역은 60, 100이에요. 그러면 대형은 비규제 지역 추첨제가 100%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1주택자분들은 왜 제가 청약 쪽에 그냥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갈아타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면은 이제 당첨이 되면은 뭐 보통 당첨부터 준공까지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택을 취득으로 보니까 또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는 6년 안에 집을 처분하면 뭐 양도세 뭐 이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청약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진짜 가점이 높았어야만이 내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다만 1주택자분들 요새 그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의 지금 핵심 수요 어떤 트렌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좀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도하고 매수 시간을 최대한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집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계약금을 받아서 오후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계약금을 받으면은 오후 2시에 가서 뭐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은 오전에 매수하고 오후에 팔아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급등기 때, 지금처럼 급등기 때 갈아타기 하실 때는 잘못하면 이게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전에 10시에 이제 팔았어요. 그럼 오후 2시에 가서 이제 살라고 갔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5천만 원 올려달래. 1억 올려달래. 아니, 안 판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붕 뜨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후보지 물건을 3개 정도는 잡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안전하게 갈아타기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마 해당 지역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에서는 압구정, 뭐 청담, 그다음에 뭐 대치, 잠실, 목동, 여의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지별로 보면은 의외로 지정된 데가 많아요. 가령 뭐 잠원동의 한신 2차 이런 것들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뭐 신속 통합 뭐 이것 때문에 지정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서빙고독, 신동아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갈아타기 하실 때는 이게 이제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2년은 거주해야 돼요. 갭 투자가 안 됩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 이제 3년 안에 종전집을 안 팔면은 이게 강남 같은 경우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중과당할 수 있고 8% 당할 수도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종전집을요 1년 안에 안 팔았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토지분에 대해서요, 건물분이고 토지분이 있잖아요. 그 토지분에 대해서 10%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실 때,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갈아타기 하실 때는 집을 이왕이면 팔고 이렇게 사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좀 어쨌든 좀 참고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 반포동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반포도 아마 지금은 일부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반포 일부 이제 지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뭐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좀 역차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정이 되면 반포 집값도 이제 좀 주춤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빠져요. 이게 옛날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 6년 이럴 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주로 농지나 임야 이런 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되니까 거래가 안 되면서 땅 가격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토지시장 안정에는 완전 지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면은 이거는 좀 달라요. 실제로 압구정 집값이 신고가를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토지는 특히 농지나 임야들은 전부 다 가수요거든요. 누가 그 농사 지으려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2년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실소유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물론 갭투자는 못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실제 들어갈 사람들이 만약에 진입을 해버리면은 생각보다 좀 가격 하락은 크지는 않더라. 다만 거래량은 좀 줄겠죠.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이른바 허벌판의 농지하고 도심의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집값이 빠진다는 논리도, 그거는 과거 농지 패러다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 기준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직장 가까운 데서 사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사이 서울을 얘기를 할 때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역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아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디가 살고 싶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남가 살고 싶대요. 강북보다 하남 살고 싶다고 그래서. 강남이 가까우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5호선도 가고 9호선도 곧 가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워낙 이게 이제 깨끗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선호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인서울이면 다 좋았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이제 업무 공간 축을 보통 서울에서는 두 개를 보잖아요. 서울시청하고 강남역, 뭐 이 두 개를 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의사결정하셔도 된다. 그래서 굳이 인서울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주로 업무 축으로부터 가까운 지역, 뭐 그런 쪽에 좀 낫지 않을까. 가령 뭐 저는 만약에 제가 뭐 30대라면은 직장이 만약에 뭐 여의도라면은 뭐 김포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가깝잖아요. 고향도 나쁘지 않죠. 만약 강남역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뭐 하남이나 성남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남양주, 뭐 구리 같은 데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가 작년 말에 현재 지금 93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 인구는 1082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수도권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요새는 뭐 GTX 이런 지하철들이 많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인서울이 아니라 저는 준서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생활권역 중심으로 좀 보신다면은 좀 범위를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고, 미분양을 매수로 선택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미분양은 잘 사셔야 되죠. 미분양 일단 한번 외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은 지금 현재 6월 말에 이제 한 7만 4천 가구 정도가 되고,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입니다. 중공업 미분양도 한 15,000 가구 조금 안 되는데, 미분양을 살 때 제가 체크 포인트를 드리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초기에 사셔야 돼. 분양한 지 3개월 넘으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소화불량 걸릴 때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입주때까지 미분양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가령 주변에 해모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너무 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가급적 분양하자마자 따끈따끈할 때 그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서 중고 미분양, 이른바 불 꺼진 아파트를 사면은 기존의 1주택자가 하나 더 사더라도 뭐 양도세, 뭐 비과세 특례를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내 집을 팔 때 그렇게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역시 이제 입지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조금은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지금 미분양이 생기느냐? 제 생각에는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을 사시더라도 주변 시세하고 좀 판단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사님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면 박사님은 집값이 지금 어쨌든 4분기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 완만한 상승 정도를 네. 강보합 정도 아니 완전 회복. 완전 회복. 네, 어쨌든 아주 위로 가는 걸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집값 상승이 아니라 하락 주장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혹시나 만약에 그분들이 틀린다면 그분들은 뭘 놓쳐서 지금 하락을 얘기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분들도 다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그렇죠. 나름대로 또 식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뭐 어차피 뭐 실명이 나간 건 아니니까.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예, 저는 뭐 비판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뭐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뭐 가계부채도 있고 주택구입 물량지수도 있고 PIR도 있고 특히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뭐 나머지는 말씀드렸는데 주택 시가총액을 보면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표인데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입니다. 이때가 아파트 실거래가 막 고점이 있을 때인데 그때가 3.2배였고요.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집값이 흘러내렸을 때 이때가 2022년인데 3배. 작년 한 2.8배. 네. 좀 빠졌죠. 근데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2015, 16 이럴 때 2.2배, 2.1배 이 정도 했으니까 2배 초반이었거든. 높죠, 여전히.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지표도 약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수요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요가 얌전한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이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요, 제가 보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요, 작은 자극만 주더라도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가변적입니다. 변덕을 부리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로 저는 가장 큰 어젠다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잖아요. 영끌 거지. 그 다음에 더블딥. 네. 데드캣 바운스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10%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이슈들이 담론되고 그게 굉장히 선호되는 어떤 하나의 어젠다였는데 너무 담론에 빠지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로 어떤 얘기냐면 이 고금리에 누가 집을 사느냐? 아이, 그래 봐라. 물량이 많지 않냐. 저거 나오는 저거 안 팔린 물건도 다 공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논리들이 생각보다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올 3월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뭐냐면은 그동안의 시장의 어젠다는 수요 불안이었습니다. 네. 수요가 집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로 바뀌었냐? 이게 공급 불안으로 갑자기 어젠다가 바뀐 거예요. 이게 네. 결정적인 이유는 공급 불안이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제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라는 것은 정해진 미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너무 가변적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주 변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지표로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시장의 움직임 그 자체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그동안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 갭 투자는 시차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진정한 상승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것도 옛날 올드 패러다임이에요. 그거는. 시장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갭 투자 안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집값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지금은 갭 투자 비중을 서울시를 보면요. 올 5월에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면은 37.3%까지 낮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때가 201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60% 정도가 넘었는데 2021년 12월. 예, 그때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9년 랠리의 정점을 막 지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12월에도 한 38.9%밖에 안 되고 5월은 지금 한 3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이런 현상이 그러면 나타났느냐? 아니, 갭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느냐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낮아서 갭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현재요, KB 시세로 보면은 전세가 비율이 53.9%입니다. 이게 작년 4월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6년입니다. 김지영 소설이 나왔을 때요. 그때 6월에 75%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때가 갭 투자하기 좋았죠. 그때는 갭 투자 비중을 가지고 집값을 재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2016년 6월만 하더라도 그때 전세가 비율이 75% 넘었으니까요. 내 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6억 1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가 최근에 늘어난 거고 상계동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렌드는 바로 지금은 40대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갭 투자보다는 정주 공간으로서의 어떤 집을 사려는 경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른바 9년 장기 랠리 트렌드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객가격이 줄어들어야 집을 사야 된다. 그때가 집을 사야 된다는 논리는 진짜 이거는 무서운 논리인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 마인드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어떻게 보면은 추세 상승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투자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 사이클이 9년이 아니라 짧게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엑시트를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갭 가격이 줄어야 집을 산다는 얘기는 그거는 단타 마인드예요. 그거는 갭 투기 마인드라고요. 집은 불황기 때 사는 거지 호황기 때 사는 게 아니에요. 호황기 때 사면 이미 뭐냐면은 이 잘못하면 상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릎에 산다는 것은 갭 가격이 좁았을 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잘못하면은 상투가 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집은 쌀 때 사는 거예요. 불황기 때 사는 거예요. 회복기 초입에 사면 저는 약간 늦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가격 매듭들을 보고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래서 드리고 말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턴들이 미래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저는 사람들이 혹시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규칙처럼 혹은 패러다임처럼 패턴처럼 갖고 있는 것들이 옛날 거 아니에요, 그거? 시장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갭 투자도 안 하는데 지금은 40대들이 집을 많이 사는 시대고 오히려 얼죽신 그런 시대잖아요. 자꾸 너무 우리가 통계로 가지고 어떤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려는 건 좀 위험하다. 전문가들을 한 사람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요새는 거의 과거하고 달라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특성은 세 가지거든요. 뭐냐면은 고지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광속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슈퍼파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장의 슈퍼파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똑똑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의 주택 정책의 완결판이 8.3.1 대책이죠. 이때가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화량 확인할 M2가요 1,000조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4,000조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힘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유연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너무 경직화된 통계와 지표로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표만 갖다 쓰려는 이 자기 합리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시장이, 흐름감이. 그러면은 좀 더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어떤 공간 욕망이나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사이 MZ세대들의 가장 큰 트렌드가 이른바 얼죽신이잖아요. 이 얼죽신 이거 제가 이 저작권 있다는 거 아시죠? 제일 먼저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이거 5월 29일 날 나온 거 이거. 원래는 이게 얼죽신이 아니고 얼죽새였습니다. 약간 욕 같잖아요, 새 그러면. 예, 뭐 그래서 얼죽신으로 이제 바꾼 건데 그만큼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체 재고량보다 중공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걸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 물량보다 그전 시중에 매물 남아 있는 것보다 신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구축이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다 영향 안 미치냐 그런 게 아니지만 상대적인 민감도로 본다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얼죽신 세대의 어떤 주거 트렌드와 시장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지 빈집 비율 하나만 갖고 집값을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요. 일본 집값이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뭐 타워 맨션 이런 거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빈집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을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너무 담론에만 빠지는 거야. 실천 가능한 사유, 그리고 항상 실용적인 생각, 좀 더 내 집 마련 실소자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논문 쓸 거 아니라면은 너무 그런 물론 전체 큰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되면은 전혀 엉뚱한 시장 흐름과 괴리되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